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굴었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항상 미소 짓고 양보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했던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철학자들은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게만 집중하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믿었는데 그 과정에서 존재 가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만 갑니다. 사람들은 친절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의견은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양보하고 이해해 주니까 이제는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 결국 경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과의 차이를 통해 형성합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없으면 존재의 윤곽이 흐려집니다. 마치 물에 물감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흐려지듯이 모든 사람에게 맞춰 살다 보면 고유한 색깔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항상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들의 업무까지 떠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다고 칭찬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분명 덕목입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만만함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가치관, 시간, 감정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타인은 자연스럽게 편의에 따라 이용하게 됩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가 없는 사람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레이더처럼 작동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양보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편함보다 타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선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계적으로 활용합니다.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선하고 성실한 사람을 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착한 사람은 가장 쉬운 표적입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항상 요구에 응해주니까 이제는 동의를 구할 필요조차 없다고 학습한 것입니다. 친절이 그들에게는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보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자신을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타인의 만족이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선은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철학적 모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타인에 대한 존중도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은 누구에게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냉소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적절한 경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가치를 스스로 지킬 때 타인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 입사한 후배는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열정도 넘쳤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선배로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후배가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어갔고,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 처음이니까라며 감싸주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착한 선배로 남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관계를 망쳤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5분 늦고, 보고서에 오타가 몇 개 있고, 약속된 마감일을 하루 정도 어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적하면 후배가 위축될 것 같았습니다. 선배로서 포용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점점 더 방만해졌습니다. 5분 지각이 10분이 되고 15분이 되었습니다. 오타는 더 많아졌고 마감일 연기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고 와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후배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후배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후배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후배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를 차단한 것입니다. 타인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다가 진실한 자신을 숨깁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도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매번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사랑하니까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폭발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저를 가정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라며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남편은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라고 반응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불편해한다는 신호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심 없는 관계는 이렇게 침묵 속에 썩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자주 어겨도,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해도 참습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양보는 친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진심은 관계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그 온도를 지키는 연료입니다. 불편한 말을 하는 것이 관계를 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진실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만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는 금이지만 때로는 독이 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방임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낀다면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인정 중독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누구에게도 실망시키지 말자. 하루 종일 모든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어두우면 뭔가 잘못했나 싶어 불안했고, 동료가 차갑게 대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싫어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잘해주었습니다. 점심값을 더 많이 내고, 회식에서는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은 바닥이 없는 웅덩이 같았습니다.
인정 욕구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타인의 인정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욕구가 지나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하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은 자기 부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본래 모습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의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희생적인 가족 구성원의 가면을 씁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A라는 사람 앞에서는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B라는 사람 앞에서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연기를 해야 하니까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A라는 가면을, 다른 상황에서는 B라는 가면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면을 벗었을 때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존중은 얻는 것이 아니라 경계 위에 자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미 그 관계에서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마치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좋아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걸에서 얻은 인정은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할 때 생겨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할 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의 존중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만능 리모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기에 다 맞는 리모컨이지만 어떤 기기도 완벽하게 작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하려고 하면 고유한 색깔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편리한 사람으로는 여기지만 존경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불편함과 의견 충돌이 관계의 근육이 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한 무게의 저항이 있어야 근육이 발달합니다. 너무 가벼우면 근육이 자라지 않고 너무 무거우면 다치게 됩니다. 적절한 저항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의견 차이와 갈등이 있어야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동의하고 양보하는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가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깊이 없는 호수처럼 잔잔해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관계는 적당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인지는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자신의 정체성을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엄을 회복해야 합니다. 존엄은 타인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키고 가꿔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거만함이나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존중은 오히려 타인을 더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잘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가치와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일방적이지만 후자는 상호적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도 않고 자신을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단호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법을 익히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방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선택입니다. 그건 제 기준에선 불편한 말이에요. 이 한 문장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잣대가 있고 그 기준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그 기준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분명히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불편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으로 반응할 이유를 주지 않으면서도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 표현은 더욱 강력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고 그 방식만을 거부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다른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라는 주어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입장을 확고히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요청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동시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품격을 높입니다.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은 나 전달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상하다.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로 표현합니다.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언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의 존재 방식을 형성합니다. 어떤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만 말하는 사람은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언어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존재 방식 전체가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잊습니다. 텔레파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저절로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불편해하는 것을 눈치채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측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로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귀해집니다.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순간 단순한 배경이나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가 됩니다. 의견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게 됩니다. 언어 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말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창조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일은 정말로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불편함이 현실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침묵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언어를 통해 현실 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말하는 것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수능적이지 않다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와 갈등을 두려워해서 침묵한다면 결국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계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용기는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용기입니다.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성숙한 관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연습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 그리고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갈등 없는 관계는 오히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절한 갈등과 좌절을 경험한 관계가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강해지듯이 관계도 적당한 마찰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초기 1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결정에 동조했고 아내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1년째 되던 해 갑작스럽게 이혼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진짜로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겉으로는 화목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진심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진정한 소통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우리는 남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실패를 허용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 무너집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과보호합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줍니다. 숙제를 대신 해주고 친구와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과보호는 아이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작은 어려움에 쉽게 무너집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좌절과 실패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든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어려서부터 적당한 좌절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자녀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항상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동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적절한 갈등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숨기고 회피하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지 못합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면들이 갈등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사랑이 생겨납니다. 고난과 시련이 인격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극복의 개념은 단순히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면 정신적으로 나약해집니다. 적절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야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적절한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진짜 관계의 내공입니다. 불편함을 견딘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편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좌절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과정입니다.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됩니다. 좌절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면 발전할 동기를 잃습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면들이 갈등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이때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파괴적인 갈등은 관계를 해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고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갈등은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갈등은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갈등 말입니다. 건설적인 갈등의 특징은 문제와 사람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은 존중하되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표현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항과 도전이 없으면 관계는 침체됩니다. 마치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갈등 없는 관계도 활력을 잃게 됩니다. 적절한 갈등은 관계에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서로 자극하고 도전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관계는 적당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아닌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사상 누각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기초가 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해악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그 행동을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례하게 굴 수 있다면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하지 않았으면 사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무조건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으면 거절해야 합니다. 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단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착함과 단단함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단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품위는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균형 감각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응하는 것은 품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례한 행동을 묵인하는 것도 품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품위는 상대방의 인격은 존중하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온화하지만 단호하고 친절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품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성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탐구한 철학자들은 건강한 관계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행복이 타인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고 타인의 행복이 희생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존재로서 서로를 만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욕구입니다. 그것은 누구인지를 상대방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더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타인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없듯이 빈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진정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누구인지 분명히 할 때 상대방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인 상태에서는 진짜 만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열고 필요할 때는 닫을 수 있는 문 말입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문은 문이 아니라 구멍입니다. 언제나 굳게 닫혀있는 문도 문이 아니라 벽입니다. 진정한 문은 원할 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기주의를 옹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타인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철학자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 때 남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사람들이 감지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건강한 자기 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정 욕구와 자기 존중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인정 욕구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에게 기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 기쁘지만 그것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보너스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경계 설정은 현대인이 꼭 배워야 할 생존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전통과 관습이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분제도, 가족제도, 종교적 규범 등이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이 스스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경계 설정 능력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잘해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로 했으니까요. 이 선언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진정한 관계에 대한 사랑입니다. 겉으로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모든 관계는 평등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쪽만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 한쪽만 양보하고 상대방은 요구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소수의 진실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은 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진실한 몇 명의 사람과 나누는 관계가 수백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잘해주지 말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갑시다.